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기 운항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됩니다. 최근 한 중국인이 감기약을 사재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약사회는 올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감기약 품귀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적정량만 판매하도록 회원 약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지난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2%씩 늘어나 지난해엔 성인 남성 100명 가운데 45명이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비만 유병률이 29.5%로 남성보다는 증가 속도가 낮았지만 2단계 이상 비만 유병률은 연평균 3.1%로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수도권 의대 수시 모집에서 합격자 전원이 모두 이탈하지 않고 등록하는 등 의대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재 의대 수시 합격자 미등록 인원도 12명으로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소재 PMMA는 소리 흡수는 잘 되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소재와의 비교 실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대본은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한 달간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입국 전과 입국 후 하루 이내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지금보다 일부 축소하거나 추가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감기약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약국에서 한 중국인이 감기약 등을 600만 원어치 사재기한 사례가 보도돼 하남시 약사회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으로 감기약 품귀 우려가 커지자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적정량만 판매하도록 회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마침표를 찍은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자 세계 각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역 문제에 더해서 지정학적 요인도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때 4주에 달하는 입국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제로 코로나 포기와 동시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48시간 음성 증명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중국이 역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at it is in the wild,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utate and to pose a threat to people everywhere. 그동안 극과 극이었던 양국의 방역 대응은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기도 했습니다. 刻意炒作，甚至歪曲中国疫情防控政策调整，却对本国经历的诸多防疫乱象和付出的沉重代价避而不谈。 일본과 타이완에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이 양성이었던 이탈리아도 방역 문턱을 높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국경 분쟁이 다시 불거진 인도의 경우
과거 방역 조롱글의 앙금도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자국의 우주로켓 점화 장면과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사진을 비교했던 겁니다. चीन, जापान, दक्षिण कोरिया, सिंगापुर, बैंकॉक सभी से आने वाली फ्लाइट 반면 최근 친중 성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독일과 호주는 별다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틈을 파고드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 문턱을 얼마나 높여야 할지 방역 실효성과 지정학적 실리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갈수록 뚱뚱해지면서 지난해 성인 남성 100명 가운데 45명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자 가운데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44.8%로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2%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비만 관련 요인은 전 연령에서 높은 교육 수준, 사무직, 고위험 음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지난해 비만 유병률이 29.5%로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0.6% 증가에 그쳤지만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2단계 이상 비만 유병률은 연평균 3.1%로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쪽 지역은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고 한파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의 가장 큰 적은 구름입니다. 낮은 구름이 하늘에 끼면 깨끗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이 교차하는 시기 하늘 상태는 동서간의 차이가 납니다. 동쪽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지만 서쪽 지역은 3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낮은 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쪽은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서쪽 지역은 구름 사이로 지고 뜨는 해를 만나보게 될 전망입니다. 낮은 구름이 서쪽에서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은 독도 오후 5시 5분, 강릉 5시 15분, 부산 5시 22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인천 월미도 5시 25분, 안면도 꽃지 5시 29분이 되겠고 해남 땅끝마을과 제주도에서 오후 5시 34분에 가장 늦게 해가 지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해돋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울산 간절곶 오전 7시 31분, 포항 호미곶과 부산 태종대 7시 32분, 서울도 7시 47분에 2023년 첫 해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강력 한파는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와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따뜻한 복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해 첫날 아침 서쪽 지역은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섞여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례적인 12월 한파와 북반구를 강타한 혹한, 폭설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앞으로 60년 뒤 남부지방은 겨울이 실종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일본의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미국을 강타한 살인 겨울 폭풍과 눈, 서울의 한강도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빨리 얼어붙었습니다. 북극에 머물러야 할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며 한기를 가두고 있던 둑이 무너진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라니냐도 이례적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하죠. 북극 한기가 매년 중위도까지 남하하며 겨울이 무척 추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 배출되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상청은 앞으로 60년 뒤인 2081년부터 2100년 사이
전북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는 겨울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여름은 188일, 대구는 198일로 늘어납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여름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중립이 2070년쯤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81년 이후 여름은 20일 정도 늘고 겨울은 30일 정도 줄어드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동안 배출됐던 탄소 영향으로 기온은 상승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만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일어났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다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이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 부근에 있는 이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망자가 5명,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는 이 플라스틱과 비슷한 터널 재질이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서 그 화재를 보면서 정말 아찔했는데 지금 그 하루 정도 지났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경찰과 소방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현장을 좀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은 통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이 수사 본부를 꾸렸고요.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운전자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 A씨는요,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망자 5명이 모두 집게차의 반대편 방향인 양양 방향 차선에서 발견된 이유를 포함해서 이번 이 화재 사고의 피해가 커진 경위 또한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방음터널에 붙은 아크릴 패널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재가 어떤 소재입니까? 네, 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는요. 흔히 아크릴이라고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이름이 조금 어렵죠. PMMA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PMMA는요. 페트보다 강도가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비투과율은 유리와 비슷한 9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투과하기 때문에 유리 대신해서 투명 방음판에 많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PMMA와 함께 사실 투명 방음판에 최근에는 이 폴리카보네이트 라는 PC라는 소재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접합유리도 동시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PMMA가 가격도 저렴하고 강도도 높은 데다 투과율도 높기 때문에 사실 소재로서의 강점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인화점이 280도 내외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 안 나면 방음판에 쓰기에는 딱 좋은 소재다라는 건데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화점이 280도 내외면 그 정말 불에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 터널 소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을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PMMA랑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접합유리 등 이 불에 이런 이 방음 터널에 쓰이는 소재를 불에 붙여서 이게 얼마나 잘 붙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인화점이 낮은 이 PMMA는 280도 정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 6분 만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는 450도의 불이 붙어서 이 불이 타오르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용융점이 한 650도씨인 유리는 끝까지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면 만약에 승용차 한 대가 터널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터널 온도가 한 50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번 사고나 이 어떤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이 만약에 화재가 나면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터널 온도가 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원래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음 터널 소재로 쓰이는 어떠한 소재들도 결국 불이 나면 조금은 녹기는 하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녹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사고 영상을 보니까 불붙은 천장 조각들이 마치 뭐 우박이 떨어지듯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영상을 좀 보고 네.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방음 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투명 방음판은 특히 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천장에서 불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수평으로 방음판을 세우고 밑에서 불을 붙인 화재 실험 또한 한번 진행을 해봤다고 해요. 그 결과 PMMA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의 영상처럼 불이 붙은 뒤 재료가 불티 형태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떨어진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2차 화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는 화염이 직접 닿는 부분에 구멍이 잠시 생기다가 얇은 막 형태로 흘러내렸고요. 접합유리의 경우는 접착제만 불이 붙었을 뿐 유리 자체는 큰 손상이 없고 실험 후에 유리가 식는 과정에서의 깨짐 현상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녹아서 어떤 게일 형태로 떨어진 다음에 불이 또 나니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앞으로 정부 대책은 뭡니까? 네,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방음 터널 55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방음 네. 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음 터널의 안전성은 이미 감사원이 지난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방음 터널의 방음판이 가연성 재질일 경우 화염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사항을 국토부에 보낸 건데요. 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올해 7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PMMA 소재가 쓰인 방음 터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 전면 교체를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르거나 방화 보드를 보강하는 계획도 밝혔고요. 터널 상부가 열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화재 대피 또 화재 구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미뤄진 데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사 시 들어가는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피해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공사 비용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의 이 마지막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는 물론 또 이번 방음 터널 소재에 대한 교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졌는데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전기차도 넣기로 했습니다.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방안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Q&A 형식으로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설명하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산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붙였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대당 $7,500,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습니다. 재무부 세부 규정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와 렌터카, 우버 택시 등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사안으로 보조금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한 조항은 법 개정 없이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공략해온 겁니다. 올해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재무부 가이던스 마련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한 조맨친 상원의원 등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혜택을 주는 건 허점을 찾는 기업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점유율 경쟁에서는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광물과 관련한 요건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2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치 실사를 보는 듯한 영상미가 화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배우의 연기와 움직임까지 촬영 구현한 퍼포먼스 캡처 기술이 그 비밀인데요. 촬영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홍상희 기자입니다. 이곳은 아바타, 물의 길을 촬영한 세트장, 볼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블루스크린 역할을 하는 모션 캡처 수트를 입은 배우들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작은 공과 센서를 몸과 얼굴에 붙입니다. 머리에는 2개의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헤드리그를 쓰는데 표정 변화를 클로즈업해 촬영합니다. 배우들은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고 페이스 퍼포먼스 캡처 기술로 표정과 움직임을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을 입힌 겁니다. I've done a lot of green screen, I've done a lot of blue screen, but never anything, of course, like this. What is this? Donna, what? What is this? 73살의 시고니 뮤버 배우가 14살 키리를 연기할 수 있었던 비밀도 여기 있었습니다. The amazing thing is that the technology gives me that portal to bring my 14-year-old self. Why am I different? 수중 세계도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실제처럼 보이는 수중 세계 촬영을 위해 340만 리터의 물탱크를 만들어 배우들이 직접 물속에서 연기하게 했습니다. 수중 모션 캡처를 위해 스테레오 카메라를 만들고 조명과 장비 수정 등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배우들은 프리다이버 교육을 받아 케이트 윈슬렛은 7분 14초 동안 숨을 참고 물속에서 연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I would say the problem of the underwater was in two parts. Part one was a technical problem of figuring out how to do it. And that's very complex. But the other thing is the actors had to play characters. They had to be very comfortable. They had to look like they grew up in the water from the time they were little babies. 헐리우드 역사상 2번째의 제작비 4억 달러 규모가 투입된 아바타, 물의 길은 프레임 수를 늘리는 이른바 HFR 기술로 기존 영화의 2배에 해당하는 1초당 48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명암을 살린 HDR 기술로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압도적인 영상미도 구현했습니다. 디지털 시각 효과를 담당한 한국인 스태프 최종진 씨와 황정록 씨는 2,000명이 3년 이상 매달린 작품이라며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올해 수도권 의대 수시 모집에서 합격자 전원이 모두 이탈하지 않고 등록해 뚜렷한 의대 선호를 보여줬습니다. 종로학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12개 의과대학에서 2023학년도 수시 전형 미등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30명대, 재작년과 지난해엔 10명대 미등록 인원이 나왔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의 수시 미등록 인원도 12명으로 재작년까지 100명 이상, 지난해 52명이 이탈했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줄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가 지역 인재 40% 의무 선발 첫 해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수시 2월 인원이 줄어서 정시 전형에서도 의대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놓고 정부와 교육 현장 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준비 없이 2025년 도입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이를 정정했는데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의 선결 조건은 현장의 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칙은 최대한 준비해서 일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현장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고통만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교원단체는 물론 일부 교육감들까지 잇따라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준비 정도를 강조한 이 부총리의 발언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대로 2025년에 시행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1학년까지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려 했지만 일선 교육청들 가운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곳들이 있어 검토 중이란 뜻이었다며
2월에 성취평가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주 2022 교육과정 개편안 발표 자리에서도 고교학점제 연기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 대신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게 결정되지 않았고 보완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성취평가 방안과 더불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인 입시제도 개선은 아예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란 입장인데 처음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와 그 성과에 따라 바뀔 입시제도까지 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영하의 날씨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 또 5교의 노동자에게 겨울이 더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온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파와 함께 몰아친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비닐하우스촌. 35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송옥진 씨에게 매년 겨울 나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뭐 추니까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뭐 문을 딱 열었더니요 이 안에가 다 얼음이야. 수도가 터져갖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아이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생했지 뭐. 낡은 연탄 보일러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송 씨. 하지만 올해 겨울엔 마음이 놓입니다. 구청에서 먼저 나서 송 씨 집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있잖아요. 그럼 무릎이 아픈 게 가라앉아요. 제 입장에서는 전성기. 전성기. 얼마나 행복하고 춘지 몰라.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자치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더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웃을 사례 유형별로 소개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고시원 원장님들이 거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은둔하고 있으신 분들을 신고하여 주신 경우가 도로에서 칼바람을 마주하는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겨울은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대기 시간 몸 녹일 곳 하나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이동 쉼터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한 이곳 배달 노동자 쉼터에는 따뜻한 음료와 방한용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춥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들려서 커피 한잔 하면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몸이 풀리고.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존 고정 쉼터보다 이용률도 높습니다. 기사들이 다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120명, 130명 커피 마시고 있다가 또 마시러 오고 또 마시고 하죠. 직접 찾아가는 온정의 손길이 매서운 한파를 조금이나마 녹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4,000원 정도 오릅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대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6,000원이던 전기요금이 내년부터는 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발전기금 등을 합하면 실제 내는 돈은 현재 5만 2천 원에서 5만 7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나 이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경제의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은 9.5%가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고 한전은 7조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도 한전과 산업부가 계산한 적정 인상액 51.6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급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고 2분기 이후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비교적 안정됐다는 점과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내년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5%대 고물가 속에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진입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 사업장에서 시공사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조합이 갑이었다면 이제는 갑을 관계가 뒤바뀐 셈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에 준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1차 입찰 때보다 공사비를 400억 원 올렸지만 거듭 유찰됐습니다. 4차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이나 아니면은 시공사 측에서도 이게 과연 남을 장사인지 남지 않을 장사인지 이런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아마 그렇게 입찰하기도 어렵고 입찰 단가를 구하는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건적건 예외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져서 사업성을 낙관하기 어려워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합에서 원하는 공사비 대비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이익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사를 이미 구한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대형 건설사 두 곳은 최근 조합에 수천억 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물가 상승분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더 보수적으로 사업을 선별할 거란 전망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비해서 건설사들이 현금을 확보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성이 뛰어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도 증가세에 있는 만큼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에선 시공사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서 난방기기를 쓰다 질식될 위험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13%로 지하층 골조와 전기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철근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옆 타설이 완료된 곳은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하얀 천으로 촘촘히 둘러쳤습니다. 천막 안쪽에선 열풍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24시간 쉼없이 돌아갑니다. 가스 누출을 잡아내는 이동식 장비가 세트로 설치돼 있어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관제실을 통해 즉시 대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기준치 이상을 초과되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수신이 됩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보온기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탄이나 갈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질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건설업 질식재해 사고 25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7건이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 공사 현장의 집단 질식 사고도 수탄으로 양생 작업을 하다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에선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자칫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제설제를 뿌리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극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 예방도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서 질식 사고라든가 콘크리트 붕괴 사고 그리고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맞춰 올해 사망사고 없었던 건설업체는 내년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아온 축구 황제 펠레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펠레 별세 소식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축구의 전설 펠레가 암 투병 끝에 향년 82살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된 이후 제거 수술과 함께 화학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심부전증과 전신부종, 코로나19까지 시달리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펠레의 SNS에는 고인의 환한 웃음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외신들과 브라질 언론은 펠레의 별세로 세계 축구 팬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u fico triste, mas eu também fico orgulhoso de ser brasileiro, de ser, sabe, do país do Pelé, cara que foi grande atleta e também fora dos campos. Sim, para o esporte é uma perda muito grande, né? Por tudo que ele representou para o futebol, para o Brasil e para o mundo, né? 펠레는 17살에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첫 승을 올리는 등 브라질을 3차례나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971년 브라질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에는 북미 사커리그에서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피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은 투병 중인 펠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펠레는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의 축하의 말도 전했지만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Alô, Cristiano Ronaldo, poxa, é uma satisfação muito grande estar.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축구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펠레. 펠레의 SNS 계정에는 수십만 개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병원과 산토스 스타디움 주변에도 애도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소탈하고 수수한 분위기를 그려내면서 우리 정서를 화폭에 담은 박수근 화백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죠.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서민의 화가로 불리는 박수근 화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인의 질박한 삶을 표현한 박수근 화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박수근 화백은 서민의 삶을 주제로 소탈하고 또 담백한 일상을 따뜻하게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손꼽히는데요. 1914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박수근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12살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후로 화가가 되자고 마음 먹습니다. 이 박수근 화백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급하게 기울게 되는데요. 하지만 화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해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1932년 18살의 나이로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데뷔했고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박수근은 종로구 창신동에 정착했는데요. 도청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 미군 부대 PX에서 초상화를 그리거나 영화관이나 가게의 간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창신동의 좁은 골목골목과 이웃들을 작품 소재로 삼아서 그리기도 했는데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서민의 평범한 일상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네, 박수근 화백 그림을 보면 어쩐지 밀레 만종이 떠오르곤 했는데 정말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박수근 화백의 주로 작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박수근 화백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았는데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이나 형체가 아니라 정말 소탈하고 수수한 분위기를 그려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주로 담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골의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모습이나 또 절구질하는 모습 등을 담기도 했고요. 또 농가의 모습이나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서민의 화가라는 별명이 딱 맞는 화가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작은 뭐가 있나요?
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요. 나목을 소재로 한 그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나무와 두 여인이 있습니다. 1962년에 그려졌고요. 캔버스 중앙에 가느다란 가지를 드러낸 나무와 함께 양옆으로 아이를 업고 있는 여인과 머리 위에 짐을 얹은 여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박수근 화백은 전문적으로 데생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해진 구도와 법칙 같은 것들에서 벗어난 신선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무와 인물 또 배경의 투박한 질감과 어느 하나 크게 튀지 않는 낡은 듯한 색채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네, 앞서 박수근 화백이 6.25 직후에 종로구 창신동에 정착해서 그 주변의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모습에 주로 영감을 받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휴전이긴 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가는 편이죠. 네, 서울의 모습은 그 전과는 달리 잿더미로 변해버려서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나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도 딱히 없었습니다. 다들 거리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특히 창신동은 동대문과 가까운 거리라서 길가에 노점상들이 즐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박수근 화백이 창신동에서 지내면서 이런 주변의 풍경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업했는데요. 소금 장수나 기름 장수, 또 노상, 좌판 등 작품 제목만 들어도 정겨운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나무와 두 여인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 작품에 유난히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수근 화백은 나무 화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도 작품에 많이 담았는데요. 네. 특히 특유의 거친 느낌과 잘 어우러지는 고목이나 나목,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와 사람을 함께 등장시킨 정감 있는 풍경을 잘 담아냈습니다. 네. 1962년에 그려진 고목과 여인이라는 작품이 그 예인데요. 두 명의 아낙네와 하나의 큰 고목이 캔버스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나무가 화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나무를 소재로 하면서 비평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가 함께 그려지면서 더 향토적이고 따뜻한 시골의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보입니다. 또 배치 또한 나무가 배경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주가 되고 두 아낙네가 배경이 된 듯이 구성한 것도 그림의 특징입니다. 네. 그 박수근 화백 작품을 보면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수근 화백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옛 성물, 즉 석탑, 석불 같은 데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끼기 때문에 조형화에 도입하고자 애쓴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수근 화백은 작품의 질감을 위해 많이 연구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박수근 화백 작품 특유의 이 거친 질감은 박수근이 태어난 강원도 양구 일대 자연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에는 화강암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화강암이 가진 재질과 박수근 화백이 그려내는 농촌과 서울의 서민 풍경이 만나서 특유의 화풍이 완성된 겁니다. 또 박수근 화백의 아들인 이 박성남 씨가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먼저 캔버스 바탕에 기름을 섞지 않은 물감을 바르고 캔버스 위에 가로, 세로 번갈아 가면서 10번 이상 칠합니다. 네,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 방향으로 번갈아 칠해야 특유의 거친 요철 같은 질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갈색의 표면 질감 위에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선은 이 박수근 화백 특유의 소탈한 선으로 대상을 그린다고 합니다. 예. 강원도 양구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기가 바위가 많거든요. 네. 네, 자,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 해외에서는 인기가 어떻습니까? 네, 박수근 화백이 43살 되던 해에 제6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에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낙선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해외에서는 국내의 한 화랑을 통해서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조금씩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컬렉터들이 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보면 한국의 정서를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대사관의 가족 등이 박수근의 작품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전시하기도 합니다. 예. 또 주한 미공군 사령부가 박수근 특별 초대전을 주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해외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지 않나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은 박수근 화백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박수근 화백이 아내인 김복순 여사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수근 화백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김복순 여사의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박수근 화백이 춘천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아버지가 재혼해서 지내고 있던 금성에 갔다가 처음으로 김복순 여사를 보게 되는데요.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빨래터에서 마주치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김복순의 집안에서는 이 춘천의 의사 집안과의 약혼을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박수근 화백이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몸져 눕게 됐다고 하고요. 양쪽 집안의 아버지들끼리 이야기해서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됩니다. 이때 박수근 화백이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이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해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고 당연히 김복순 여사는 승낙하게 됩니다. 네, 지금 돌아보니까 이 프로포즈를 했던 내용을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김복순 여사가 박수근 화백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와줬나요? 네, 작품의 모델이 되어주었는데요. 특히 맷돌 돌리는 여인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김복순 여사가 모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작업이 잘 되어서 입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만삭일 때도 몇 시간을 한 자세로 버티면서 모델 역을 해냈다고 하니 이 박수근 화백을 향한 사랑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근 화백을 최고의 화가로 만드는 데 사랑의 힘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소소하지만 그 어느 그림보다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가 신기술 분야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2023학년도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0여 명 증원합니다. 첨단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첨단 신소재와 지능형 로봇 등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증원된 박사 수는 396명, 석사 수는 907명으로 대학이 신청한 증원 인원의 48%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원 지원 사업인 내년 4단계 두뇌 한국 21 사업 예산을 1,100억여 원 늘어난 5,200억여 원으로 측정하고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도 1인당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화학 분자생물학회는 2023년도 신임 회장으로 연세대 생화학과 김영준 교수가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게놈 기능 제어 창의연구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간입니다. 생화학 분자생물학회는 17,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학회로 지난 2019년 학술활동 우수학회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양사는 재생 원료가 90% 이상 들어간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투명하면서도 충격포와 열에 강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로 삼양사는 첨가제, 비율 등을 재설계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삼양사는 이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여 미국 기관에서 친환경 인증 마크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2023년형 올레드 TV에 최적화한 사운드바 신제품을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제품은 LG TV와 맞춤형 입체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해서 TV와 사운드바의 오디오가 동시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스마트 TV 리모컨으로 음악이나 영화, 스포츠 등 장르에 따라 사운드바의 설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고 LG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드디어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했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 허준희 박사의 필지상 수상 등 과학적 성과가 풍성한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뉴스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2022년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